한스킹의 대화 안방 알러팅의 만물의 시초라는 책 강독 10번째 하겠습니다. 지난 9번째 강독 끝부분에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개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뉴턴의 세계상을 가리켜서 즉 물적 실제론, 또 결정론, 환원주의라고 규정했거든요. 여기에서 환원주의 이를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갔습니다. 여기 10강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그 사전을 잠깐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리덕셔니즘.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환원주의. 많이 들었어도 그걸 어렴풋이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또 다른 책을 읽을 때 그게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렴풋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걸 확인하느라고 인터넷 사전을 열어봤습니다. 그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 어떤 사태나 현상 이런 것들이나 개념을 단일 레벨의 더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설명하려는 입장. 단일 레벨, 단일 차원이죠. 아주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다. 지구의 둘레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7바퀴 반을 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물리학에서. 음, 그리고 관성의 법칙이 어떻고, 뭐 중력이 어떻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데에서 기초하여 세계 모델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환원주의라고 하네요. 저는 그냥 다시 환원된다. 그러니까 A는 B다. 그러니까 B는 또 C다. C는 또 A다 해서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증명하는 거라서 결국은 이게 완전한 해결책은 안 된다. 환원되는, 그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여기 사전에 나온 정확한 개념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잘 되는 거죠.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 이게 세계 우주 전체는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닿을 수 없으니 가장 기초, 단일, 거기서부터 확인해서 위에 걸 얘기한다 하는 거죠. 귀납법적이라고 할까요? 자연과학은 원래 이제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과학 철학에서는 관찰이 불가능한 이론적 개념이나 법칙을 직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경험 명제의 집합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실증주의적 경향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뉴턴의 아주 엄격한 측정과 정량적 계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음. 그래서 마하와 음, 아베나리우스 뭐 등의 경험 비판 뭐 등등 논리 실증주의가 전형이다. 논리 실증주의 요거를 기억해 두십시오. 전형이다. 전자가 감각적 경험에 대한 사실적 환원을 지향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관찰 명제에 대한 언어적 환원을 지향한다는 차이가 있으나 다 같이 반형이상학의 입장에서는 노선을 같이 한다. 후자는 다시 관찰 명제 단어 굉장히 어렵죠? 복잡하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요거만 보겠습니다. 물리학과 생물학 핵심이니까. 생물학에서는 생명 현상이 물리학 및 화학의 이론이나 법칙에 의하여 해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생기론에 대립한다. 그러니까 환원주의하고 생기론은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생기론은 저런 걸로 가능하지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과 철학은 환원주의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죠. 환원주의는 심리학상의 행동주의나 사회과학상의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가지고 통일과학의 이상을 추구했으나 그 주장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지적되어 실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 뉴턴의 기계적 역학 이거는 환원주의의 가능성이 높다.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거로는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 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들여보내고 10강 보십시오. 28쪽입니다. 책 28쪽 2번 전체로는 일부에 속하죠. 일부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이론을 좀 물리학자들이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한스킹이 쭉 그 과학의 역사도 쭉 검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초의 물리학. 물리학이 또 한 번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갈릴레이가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에서 또 한 번 전환을 하는 거예요.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정확한 계산과 발견들이 뉴턴의 패러다임 범위 내에서 속속 이루어졌다. 뉴턴은 그런 점에서 아주 위대한 물리학자입니다. 의외로 새로운 물리학은 시간과 공간이 더는 따로 관찰될 수 없는 유동적 단위량임을 입증했다. 시간과 공간이 따로 이렇게 있다고 뉴턴의 패러다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새로운 물리학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면 공간도 달라져요. 심지어 공간이 휘어지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 달이 이렇게 지구를 돈다고 하는 것도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중력 작용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물리학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따로따로 계산해서 될 줄 알았더니 어느 범주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작은 범주 안에서 우리가 그냥 경험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되지만 또 엄밀한 데로 들어가면 그게 다 뒤틀려 버리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따로 이렇게 딱딱 있어 갖고 탁탁탁탁 기계처럼 커다란 그 톱니바퀴가 수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옛날 그 시계처럼 세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물리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상대론적 시공간. 아인슈타인이 현대 물리학에 끼친 영향은 뭐 말로 할 수 없죠. 물리학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20세기 초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출신이죠.
오스트리아인가? 스위스죠. 네. 1879년에서 1955년 살았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다 젊었을 때 경험했군요. 뉴턴 고전 물리학의 무한한 세계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모형을 발전시켰다. 이 모형은 그가 1914년에서 16년에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도 있습니다. 이론의 기본 방정식에서 도출될 수 있었다. 그는 광속 약 30만 킬로미터. 이것도 약을 붙여요.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지금 뭐 숫자를 어떤 정밀도에 붙이기가 참 힘들어요. 이 기계가 기계라고 하나? 하여튼 그 물리 현상을 엄밀하게 측정해내기 때문에 대충 말해갖고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밖에요. 0과 1 사이에도 수가 무한수죠, 사실은. 무한하게 그 0과 1 사이에, 또 1과 2 사이에 얼마나 많은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컴퓨터가 0과 1 두 숫자만으로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0과 1 두 가지로만. 근데 무한한 것을 거기서 계산해냅니다. 그 두 숫자만 갖고. 절대 불변의 자연상수로 설정했다. 네. 이 광속을.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정보는 없다. 그게 상수예요. 그거는 자연상수라고 합니다. 자연 현상은 다 이 자연 상수를 토대로 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관찰자가 서로를 향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이든 광속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절대적인 속도 앞에서는 상대적인 속도는 아무리 빨라도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 똑같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빛이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속도 자기가 움직이게 되면 다시 한 번요. 여기 지금 잠깐 뭐 전화가 와 갖고 다른 이거 끝나고서 전화 누구 해 줘야 되겠네 하다가 그 생각하다가 이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이 문장을 슬쩍 지나쳐서 읽어버렸네요. 관찰자가 그래서 꽃이 있다면 꽃과 내가 서로를 향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이든 광속은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다. 그는 이렇게 중력과 더불어 뉴턴의 세계에서 불변량이었던 시간과 공간까지 상대화했다. 시간과 공간은 새로운 물리적 단위량인 시공간 연속체로 융합되었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말해갖고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못된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공간 연속체, 이 라움 이거는 독일어로 공간이라는 뜻이고 짜이트는 시간이에요. 공간, 시간 융합되었다. 질량은 시간과 공간을 휘게 한다. 질량.
그, 어, 질량, 그 무게 압축되는 그 양, 그 설명이 쉽지 않네. 질량. 이건 질량이 높아. 이건 질량이 낮아. 그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뭐야, 강냉이, 옥수수를 튀기면 강냉이 되잖아요. 펑튀기 하면. 그건 질량이 아주 낮아요. 근데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아주 높습니다. 근데 그런 건데, 그걸 말로 표현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질량이. 질량은 시간과 공간을 비교한다. 지금 여기서 설명이 너무 단편적으로 해갖고, 음, 우리가 따라가기, 에 음, 좋은 건 아니네요. 그래서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중력이란 질량에 의한 시공간 연속제 힘이다. 다름 아니다. 힘이다. 그래요. 결과는 놀라운 4차원 시공간 연속제다. 4차원. 이를 구상화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상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서 시공간 좌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어렵네요. 이건 제가 뭐 말만 들었지 그 개념들을 모르는 거라서 설명하기 힘듭니다. 유클리드가 아니라 비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따로 있는가 보죠. 유클리드는 있는데 비라고 한다면 그 비슷한 기하학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개념인 것 같은데 뭐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먼 천체에서 출발한 빛이 태양 주변에서 뉴턴 역학의 예상보다 2배 정도 강하게 휠 거라는 아인슈타인의 예측은 1919년 5월 개기 일식 때 관측을 통해 확증되었다. 공간이 휜다는 것은 비선질 직진이잖아요. 근데 그게 휜다는 것은 공간이 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센세이셔널한 소식이었다. 공간이 휜다. 우주가 공간적으로 휜다는 말은 우주 공간이 무한하다고 생각되지만 실은 유한한 용적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표면을 아무리 기어다녀 봐야 그 끝을 찾을 수는 없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식이죠. 우주를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휘니까. 이 표면을 계속 돌아다녀 봐야 끝이 없는 걸로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제한적인 거죠. 딱정벌레는 공이 무한히 크다고 여기겠지만 공의 용적은 유한하다. 다만 그 한계를 알지 못할 뿐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소제목 팽창하는 우주. 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공간은 정확하게 그렇게 딱 정해져 있고 빛도 어떻게 돼 있고 그걸 계산해 내기만 하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 이 공간마저 휘일 수 있으니 우리가 하는 이 물리학 작업이 과연 얼마나 확실하겠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에는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잖아요. 이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모형체 모형에도 결함은 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19세기에 거의 모든 과학 체제가 그랬듯이
그도 처음에는 우주가 안정적이고 영원 불변하다고 생각했다. 아, 그랬나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우주가 공간적으로는 유한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무한하다고 가정한 바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건 저절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쭉 어디까지 가냐? 무한하다. 우리 자식과 자식 어디까지 가냐? 무한하다. 그럼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우리가 가는 걸 느끼니까 그걸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아는데 확인할 수 없으니 어디까지 가냐? 가다 보면 무한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늘 원래부터 이렇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세상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창조론에 근거하면 그게 딱 들어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탁탁 질서 있게 세상을 코스모스로 창조하셔서 안정감 있게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역동적이라는 관점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는 거에 변화한다는 겁니다. 다중 우주까지 얘기할 정도니 지금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보고 있는지 알만합니다. 1929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우주 팽창 모형을 발전시키고 원시 원자, 어려운 단어, 원시 원자와 대폭발 가설을 처음 확립한 사람은 흥미롭게도 신학자였다. 그래서 약간 의심을 받기도 했다. 조르주 드메트르, 프랑스 사람 같아요. 라는 이 과묵한 프랑스 맞네요. 루뱅 대학의 천문학자는 아서 에딩턴도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제자이자 조교였다. 1923년에서 24년 파사데나에서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 그 유명한 허블 망원경은 성운, 가장자리에 분류될 수 있는 별들을 수단으로 지구에서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를 잴으로써, 참 대단하네요. 외부 은하,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다른 데 있는 또 하나의 은하계죠. 은하계 외 성운의 존재를 최초로 입증했다. 까마득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태양에 속한 이 은하계만 하더라도 2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은하계, 가장 가까운 은하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해낸다? 참 대단하네요. 근대적 외부 은하 천문학의 기초는 이렇게 확립되었다. 또 유명한 허블 천체 망원경은 수십 년 뒤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허블이 직접 천체 망원경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허블 망원경은 후대에 만들어졌는데 허블의 이름을 딴 것뿐이다. 그거군요. 1929년 허블은 자신이 발견한 은하계 스펙트럼 선의 적색 편의, 허블 효과, 적색 편의를 보고 우주 팽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12번 각주 허블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는 거대한 은하계가 단순히 공간을 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헬륨 플라스크 위에 풍선처럼. 풍선에 공기를 헬륨을 넣잖아요. 그러면 통이 있으니까 거기다 꼭지에다 따라서 풍선 넣으면 푹 해서 커지는 거. 빠른 속도로 팽창한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가요, 사실은. 과학자들이 저런 얘기를 하지만. 음, 이게 계속 커질지. 그래서 풍선이 계속 커지다가 터져버리는 것처럼 우주가 박살날지, 어느 한계까지 갔다가 다시 또 축소될지. 그래서 다시 한 그 빅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점으로 축소될지, 아니면 적정한 선에서 유지가 될지, 이 우주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은 참 우리의 상상을 불허합니다. 호기심이 나긴 하는데 너무 어, 멀리 있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수 있다는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 결국 그런 거 모든 실제를 다 규명해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겠으나, 뭐 지금까지 밝힌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업적이긴 하죠. 흑암의 우주에서, 흑암의 우주. 우주는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어둡잖아요. 이상하죠? 흑암 에너지, 예, 흑암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의 우주에서 별들은 무한할 것 같은 공간의 심연까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쫙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없어졌다 생기고, 뭐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 죽는 것처럼 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은하계 밖에 먼 은하들은 빠른 속도로 우리와 멀어지고 있으며 그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그러면 멀수록 빨리 멀어진다는 거죠. 언제부터 그랬는가? 영원 전부터 일리는 없다. 시초는 분명히 있었다. 안팡, 이 책의 제목입니다. 안팡, 음, 대문자, 안팡. 이게 남성 명사예요. 대어 안팡이라고 합니다. 안팡은 분명히 있었다. 까마득하죠. 까마득하는 말로도 표현하기 힘듭니다. 빅뱅이 있었다. 물리학과 수학이 이를 증명했다. 음, 윌슨산이 누구죠? 윌슨산의 동료 허브를 방문한 후 아인슈타인도, 이게 뭐죠? 윌슨산의 동료 허브를 방문한 후 산 이름인가요? 윌슨산이? 허브를 방문한 후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정적 우주론을, 예,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었군요. 처음에 정적, 다이나믹이 아니라 스태티스틱인가? 정적, 예, 역학, 역동적이 아니라 정적인 우주론을 포기하고 우주 팽창 모형을 인정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 우주가 팽창하는지 아닌지 그걸 실감은 못합니다. 이렇게 안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주라고 하는 큰 쪽으로 시야를 넓히면 계속 이게 움직이는 거죠. 소용돌이 치고요. 그러나 그간에 거듭 실험적 입증을 거치면서 발전된 양자론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자론. 도대체 그거는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때문에 세계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점차 고독과 고립의 길을 걷는 탐구자가 되어갔다. 양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양자 역학의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과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저간의 사정을 자세하게 말을 수주는 못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팽창은 우주까지 왔어요. 네, 수고했습니다.